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지난 영상에 바로 이어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골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골드가 폭등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월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다면 파월은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살짝 용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 것은 인플레 그 자체보다는 인플레 때문에 긴축적으로 움직일 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인플레가 실제로 자기 현실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값이 앞으로 계속 크게 오를 거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물건을 빨리 사재기 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물건값도 더 빠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러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에 자기 현실적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런데 인플레 좀 있으면 안 되나요? 파월이 인플레 고착화를 신경 쓰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까요? 그 이유는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 버냉키가 열심히 양적 완화를 하고 코비드 때도 파월이 양적 완화에다가 정부가 또 재정정책을 어마어마하게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인데 만약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침체가 오게 되면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은 경기 침체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 며칠 전의 매파적인 발언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겠죠. 그런데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그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인플레 2% 갈 때까지 무한정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의 어디선가는 분명 문제가 터질 겁니다. 이미 중국, 일본, 한국은 신음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중소형 은행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죠. 과연 언제까지 연준이 양적 긴축에다가 고금리 기조까지 꿋꿋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주가의 바닥을 가늠하기 위해 보아야 할 경제 지표를 딱 하나만 꼽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레포 시장. 이제 레포 시장은 금융기관들이 연준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창구고요. 영레포 시장은 반대로 금융기관들이 돈이 남아 돌 때 연준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레포 시장의 규모는 꼭 금융 시스템에 남아있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는 영레포 시장에 있는 자금인데요. 보시면 코비드 이후에 2021년부터 무지막지한 유동성들이 다 레포 시장으로 몰려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이 남아 도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는 이 자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조금 나오면서 시장의 훈풍도 불었죠. 근데 고금리 기조에다가 국채 공급이 쏟아지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다 흡수하고 있고 지금 영레포 시장의 자금도 전부 흡수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2.5 트릴리언 그러니까 한화로 2.5조 달러까지 있던 유동성이 불과 지난 5개월 동안 60%가 소진되었고요. 지금 요 지난 5개월의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한 3, 4개월이면 레포 시장 유동성은 다 말라버립니다. 그때도 연준이 계속 양적 긴축의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 정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 분명히 경제에서 뭔가 크게 부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RRP, 그러니까 영레포 지표가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란 건 알았고 3, 4개월 내로 소진될 것도 알았는데 그럼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연말까지 좀 꺾이는 시나리오. 만약에 그렇게 되어준다면 연준은 양적 긴축을 내년 초에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9월 CPI가 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이상 3, 4개월 만에 인플레가 급격히 만족할 만큼 낮아질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낮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그렇게 쉽사리 어떤 완화책을 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뭔가 커다란 게 터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4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중소형 은행, 공적연금, 정크본드 시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40주간의 시황 일주에서 저희가 다뤘었고 이제 정크본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체인데 지금 여기서도 부도 위기에 몰린 회사들이 이제 고금리 기조 하에서 점점 나올 겁니다. 이 넷 중에서 하나 혹은 그 외에 뭔가 커다란 부도 사태가 터져서 신용 경색이 오게 되어서 연준이 양적 긴축을 급하게 멈추고 금리 인하까지
고려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적당한 규모의 부도와 위기 시그널들이 나타나 주는 경우, 혹은 해외에서 큰 문제가 터지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연준은 이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양적 긴축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고, 대신에 BTFP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내부의 문제들에 이제 유동성을 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SVB 사태와 비슷한 결의 이제 대책을 내놓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경제지표 데이터를 보면 1번 시나리오는 확률이 가장 적어서 10% 미만을 배정할 것 같고요. 2번, 3번 중에서는 3번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5%, 35%, 60% 정도. 그럼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먼저 1번의 시나리오, 앞으로 3, 4개월간 급격히 인플레가 잦아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그 전에 반등하리라 봅니다. 지금 하락세 몇 주 이제 갔을 때 매수하면 쭉 내년 대선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그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이죠. 제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예의상 5%를 배정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3%도 배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소위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펼쳐지려면 국제 경제와 정세가 좀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확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이제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면밀히 살펴보면 확전을 바라는 주체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선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기습을 사전에 몰랐던 책임 소재가 있는 데다 이제 장기 집권하면서 내부 지지 기반이 많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전쟁이 잠잠해지면 아마도 실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좀 복수를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바이든은 죽어도 이번 전쟁이 확전되지 않길 바랄 겁니다. 외교 실패의 책임에다가 대선 전에 경제가 망가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하원 의장 축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정치도 너무 양극화가 많이 되어서, 예전에는 이제 국익에서는 최소한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손해보더라도 상대 진영을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마이너스 썸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히려 확전이 되어서 바이든 외교의 치부를 드러내고 대선이 치러지는 그 2024년 경제가 나쁘길 바랄 수 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의 4년차 임기의 경제 상황이 재선 확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4년차 임기에 경기 침체를 겪은 지미 카터는 1980년 재선에서 레이건한테 이제 패배했고, 이와 비슷하게 4년차 임기에 경기 침체를 겪었던 조지 부시는 1992년 재선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한 바 있죠. 러시아는 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이스라엘 하마스로 분산되길 바라니까 확전을 바랄 거고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총탄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년간의 평화 때문에 재고 소진을 하지 못한 전 세계 군수 산업체 또한 확전을 바라겠죠. 양아치. 어쨌든 이게 이제 제 5차 중동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꽤나 임팩트 있는 이벤트로 이제 오랜 기간 갈 수가 있는데, 평화는 디플레이 요인이고 전쟁은 인플레이 요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중동 지역은 고유가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경기 침체를 마일드하게 겪으면서 인플레도 꺾이고 또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와 정치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데, 전 세계는 전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2000년대 초반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세계화 물결 속에서 각국이 분업을 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국제 무역에 들어옴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저물가 효과는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는 반대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 1로 간다면 주식은 이제 곧 매수 타이밍인데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고요. 시나리오 2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커다란 위기가 터지면 이제 주가는 폭락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닷컴 버블 이후에 총 2번의 위기를 겪었죠. 금융위기와 코로나.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서도 거의 6개월 동안 S&P 500이 추가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 다시 금융위기 이전에 그 S&P 레벨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4년 반이 걸려서 2013년이 되어서야 정고점을 돌파하죠. 반면에 아시다시피 코비드 때는 코비드 터지고 한 달 만에 저점을 찍고 불과 6개월 만에 전저점을 돌파해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지만 코비드 때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액션도 매우 빨랐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미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터지면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밸리 참가자분들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글로벌 매크로 강의 4회차에서 통화 승수와 통화 속도 다들 배우셨겠지만 지금의 그 커다란 위기가 통화 승수를 무너뜨리면서 디플레 압력을 강하게 준다면 연준이 강력하게 부양책을 펴면서 주식은 바로 반등할 겁니다. 근데 지금 지표들을 보시면 코비드 이후에 뭐 통화 승수나 통화 속도 전부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무너질 통화 승수 같은 게 없다는 뜻이죠. 게다가 돈을 너무 풀어놔서 인플레를 우려하고 있는데 통화 승수 무너질 거를 기대하고 선제적으로 통화량을 섣불리 늘리지 못할 겁니다. 즉 연준은 커다란 위기가 터지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커다란 위기가 터졌을 때 코비드 때처럼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 이 뒤쪽이 좀 완만한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발을 살짝 쳤다가 그래서 시장이 V자처럼 올라갔다가 연준이 늦게 움직이면서 다시 내렸다가 또 연준이 움직이면 올라가는 W자 반등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2 때는 조금 천천히 이제 엉덩이 무겁게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분할 매수는 하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간 규모의 사태와 약간의 신용 경색이 생기고 그보다 해외에서 커다란 위기가 터지는 것.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시장의 코스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또 관련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시나리오 3과 함께 한국 코스피 시장의 바닥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될 것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것도 바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